돈바스 전선에서 뭔가가 방금 무너졌습니다. 푸틴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가 돈바스 함락을 위해 정한 모든 마감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돈바스가 2026년 말까지 러시아에 넘어가야 한다는 기한도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푸틴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피한 일을 늦추며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전 세계가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은 돈바스 공세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개의 대대가 전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폐허 상태이며 이제 남은 힘을 쥐어짜 공격을 이어갈 뿐입니다. 결국 한계에 닿으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러시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초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든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평화 협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양도를 요구하며 진행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도 계속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체 발전 용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5기가와트의 전력 생산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푸틴은 무대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은 돈바스가 드디어 함락될 해로 여겨졌습니다. 러시아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대대적인 봄과 여름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그 목표는 도네츠크 요새선을 이루는 4도시, 즉 콘스탄티니우카, 드루즈키우카, 크라마토르스크, 그리고 슬로비안스크였습니다. 그 도시들은 하나씩 함락될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보급과 교대가 불가능한 마비된 후방과 극도의 피로가 겹쳐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콘스탄티니우카가 무너진 뒤 다른 도시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2026년 7월 말이 되면 현실은 푸틴이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 4개의 요새 벨트 도시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콘스탄티니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자신이 직접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 장군들에 의해 즉시 반박당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해낸 것은 일부 병사들을 도시에 침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완전히 통제 못하는 회색지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점령이 아니라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한 것뿐입니다. 전쟁연구소 ISW 러시아 팀장 카테리나 스테파넨코의 말에 따르면 이것들은 침투일 뿐 진격이 아닙니다. 러시아 군인 한두 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이 도시 내 일부 진지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건 공고히 확보된 거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걸 실제로 공고한 거점으로 굳히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푸틴이 2026년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대규모 돈바스 점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오히려 함정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미미한 진전을 위해 계속 소모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체 대대 이상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함락되지 않은 도시들마다 똑같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혹한 시가전과 드론이 가득한 방어선, 러시아군이 푸틴이 강요한 전투에서 소모되어 요구되는 막대한 병력을 감당하지 못해 살아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돈바스 참사입니다. 러시아 전선이 무너지고 사상자 수에서 드러납니다. 푸틴은 이를 미리 알았어야 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알았어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포크로프스크 점령 실패는 푸틴에게 요새벨트 계획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포크로프스크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도시를 점령하는 데 수년이 걸렸지만 그곳은 현재 러시아가 마주한 요새벨트의 4도시보다 훨씬 작은 곳입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석가이자 전 미 해군 특수부대 시일 출신인 척 페라르는 그 도시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손실이 약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이 푸틴에게 큰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러시아 도네츠크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러시아군 앞에 위치한 4개의 요새벨트 도시는 포크로프스크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하며 훨씬 더 잘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와 요새벨트 사이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포크로프스크를 신속히 점령하지 못해 우크라이나가 그 도시 뒤편에 방어시설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요새벨트 전선에 도달할 기회를 잡으려면 이 방어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페라르는 4개의 요새벨트, 도시마다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푸틴이 도네츠크, 나아가 돈바스를 차지하기 전에 러시아 병사 100만 명이 더 희생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러시아는 요새벨트를 모든 방향에서 공격할 수 없어 이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 도시는 따로 공략해야 하며 첫 번째 목표는 콘스탄티니우카입니다. 포크로프스크에서 본 일이 다른 세 도시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니우카가 버티는 동안 러시아는 수만 명의 병력을 잃고 우크라이나는 다음 도시, 그 다음 도시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에는 엄청난 규모의 고기 분쇄기가 만들어졌고 푸틴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병사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공세에서 하루에 최소 2대대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육군 박물관에 따르면 대대는 보통 500, 1000명으로 구성됩니다. 러시아 사상자 수만 봐도 푸틴이 돈바스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7월 30일 전 24시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단 하루 만에 136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는 병력 규모에 따라 최소 1.5개에서 거의 3개 대대 수준입니다. 좀 더 넓게 살펴봅시다. 6월은 러시아에게 끔찍한 달이었습니다. 2026년 선실면에서 기록을 깬 달이었죠. 우크라이나가 한 달 동안 러시아에 39,490명의 사상자를 입혔습니다. 그 숫자를 30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316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돈바스에서 하루에 2개 대대 정도를 잃는 것은 러시아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일이죠. 돈바스 작전은 재앙에서 재앙으로 비틀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네츠크에서의 봄 공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요세벨트의 일부라도 점령했어야 할 그 계절이 끝날 무렵 러시아군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같은 곳에서는, 그리고 자포리자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수백 평방킬로미터의 영토가 해방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예비군 위원회 의장인 이반 티모치코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푸틴이 모든 것을 걸었고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뚫어 키이우 근처까지 올 것이므로 도네츠크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은 게 뭡니까? 실패한 봄 공세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여름 공세가 시작된 지 약 2달이 지났고 8월 말이 되면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봄 공세와 마찬가지로 푸틴의 돈바스 여름 공세도 실패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공세들과 2026년 첫 2달 동안 러시아가 얻은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ISW는 7월 22일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평가에서 이를 밝혔습니다. 그 시점까지 ISW는 2026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순수하게 점령한 영토가 단 81.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닙니다. 81.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626.85제곱킬로미터를 탈환하면서 그 수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러시아는 돈바스를 점령하겠다고 시작한 공세에서 겨우 700제곱킬로미터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정말 한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푸틴의 군대가 이제 거의 끝장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전에 도네츠크에서 있었던 러시아의 작전들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첫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푸틴 군대의 최대 성과는 바흐무트 점령이었습니다. 그 전투는 치열했고 푸틴은 수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기계화 부대의 전력을 총동원할 수 있었으며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드론 기반 살상지대 전략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바흐무트보다 훨씬 큰 도시로 진격하려 합니다.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최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수천 명의 병사들을 죽이는 FPV 드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세대의 중거리 타격 드론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의 전선 인근 후방 물류를 공격하는 작전은 러시아의 도네츠크 진격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바흐무트를 공격했을 때, 그리고 포크로스크를 향한 대부분의 작전 동안에도 병사들은 연료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력과 보급품을 전선 전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차량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상위 10개 정유소가 모두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페라로는 이 정유소들의 연료 생산량이 합쳐서 65%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일은 전장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차량으로 돌격하던 병사들이 이제 도보로 이동해 드론 표적이 됩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대규모 기계화 돌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침투조를 이용해 회색지대를 만드는 데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격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대 2개씩 소모되는 상황까지 겹치면 지금 우리가 도네츠크와 더 넓은 돈바스 지역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돈바스에서 거의 한계에 다다른 러시아군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의 가장 나쁩니다. 러시아의 지도자가 콘스탄티니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단번에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강한 척 보이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곧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통찰력이야말로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푸틴은 돈바스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의 기한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푸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러시아에게 좋지 않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돈바스 공세가 얼마나 심각하게 실패했는지에 대해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고요? 푸틴이 진전을 요구하자 장군들은 현실을 숨기려고 공모합니다. 결국 푸틴에게 다가가서 저기 카카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라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콘스탄티니우카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령은커녕 방어선에도 거의 손상 못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전달자를 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전달자가 열린 창문으로 떨어지는 불운한 사고를 당하게 해선 안 된다는 말은 없죠. 푸틴은 권력을 공고히 하려 아첨꾼과 거짓말쟁이로 자신을 둘렀습니다. 그의 최고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푸틴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푸틴이 도네츠크에 관해 물으면 그를 기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6월 파이낸셜 타임즈도 전 크렘린 고위 관계자 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진정과 기술 성과를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관들이 그에게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러시아군 총참모장으로 푸틴을 둘러싼 환상의 설계자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그를 너무나 신뢰해서 하루에 3번이나 게라시모프로부터 보고를 요청합니다. 전직 크렘린 관계자 중 한 명이 언급했듯이 푸틴은 군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을 잘 속입니다. 푸틴도 그 사실을 알지만 그들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런 망상이 푸틴이 콘스탄티니우카와 관련된 주장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스타링크 접근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게 만듭니다. 푸틴은 러시아에도 어쩌면 더 우수할 수도 있는 동등한 시스템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분한 시스템은 라스벳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이며 2026년 3월 첫 16개 위성을 발사했으나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1만 2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라스벳이 스타링크와 비교가 됩니까? 푸틴의 세상입니다. 그의 아청꾼들이 라스벳이 스타링크처럼 좋아질 거라고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푸틴의 큰 문제입니다. 돈바스에 대한 그의 거창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선에서 러시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의 잠재력과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계속 과대평가합니다. 그는 여러 출처, 특히 러시아 군사 블로거 커뮤니티의 정보를 모니터링한다고 주장하지만 푸틴은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 말만 듣습니다. 그가 신뢰하진 않지만 통제할 수 있고 원하는 말을 해주는, 예를 들어 게라시모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망상에 빠질수록 러시아 군대는 전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의 장거리 공격으로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정유시설과 도네츠크 전선의 연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장의 한 구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마비시키면서 전선과 러시아 내부에 연료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유시설들은 국경지역부터 시베리아, 옴스크 등 러시아 깊은 곳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해당 공격을 위해 2,500km 이상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목표물을 원하는 대로 타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정기적으로 석유 저장소를 공격해 연료 운송을 방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의 연료 트럭을 타격하고 아조프해와 흑해의 그린자 선단 선박을 공격해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7월 9일 프라부다는 우크라이나가 페라르가 언급한 상위 10개 정유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유소까지 포함해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최대 40%를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즈에 대한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내부의 물류 네트워크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UNN 보도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창고 중 15%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푸틴군의 군사장비와 드론을 판매하는 회사에 보복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 전역에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료 부족으로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선의 긴장감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물류 봉쇄 작전에서 중거리 타격 드론이 러시아의 수송대에 쏟아지는 사진들은 왜 러시아 전선의 군대가 지금 이렇게 장비가 부족한지 보여줍니다. 연료, 식량, 장비가 목적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파괴될 때 전투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러시아에 한꺼번에 닥치고 있습니다. 푸틴이 2026년 초 돈바스에서 가졌던 주도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쏟아지는 피와 지출되는 수십억 달러 모두에서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손실이 이제 너무 커져서 매달 모집하는 약
27,000명의 지원병으로는 이를 메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더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50만 대의 FPV 공격 드론이 생산되면서 수백만 대의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드론의 대규모 확산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한 명이 죽거나 다칠 때마다 8명의 사상자를 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를 분석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푸틴은 변화를 해야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곡된 현실 속에서도 러시아 지도자는 돈바스에서 문제가 있음을 압니다. 그가 바랄 수 있는 건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세에 대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둘 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변화하기 위해 지휘관들과 협력하기보다는 자신이 구축한 부패한 체제를 바꾸는 어떤 일도 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는 과거에 항상 그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대의 실패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푸틴이 아는 것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적어도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전쟁이 이제 거의 5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편집쟁이 정책을 대신하게 되었고 러시아 지도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벙커에 숨어 보냅니다. 도네츠크 등에서의 실패로 그를 축출하려는 이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푸틴 경호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는 러시아 FSB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함께 일하는 요리사나 경호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전화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제 푸틴을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번의 검문을 거쳐야 합니다. 푸틴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만든 재앙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뿐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돈바스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입니다. 푸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 있는 사람도 수많은 보안을 들고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푸틴의 부하들이 그 사람이 통제에 집착해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 푸틴을 불쾌하게 만들 만한 말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저지당할 것입니다. 도네츠크는 2026년 말에도 2027년이나 2028년 말에도 푸틴의 영향력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러시아 진격 속도로 도네츠크 완전 점령엔 약 14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8월 말까지 돈바스를 푸틴에게 넘기려던 공세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신호가 이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러시아는 올해 말까지 콘스탄티니우카에서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셈일 것입니다. 돈바스를 점령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결국 그 점령 주장도 푸틴에게 그다지 잘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푸틴의 주장 직후 우크라이나 스칼리아 연대가 그의 오류를 입증했습니다. 도시로 들어온 소수 러시아군은 스칼리아 연대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밀리터리 쇼에는 더 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시면 저희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